떼어내다. 김사련.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고 그의 전화번호가 장에 뜬다. 그가 먼저 연락해온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순간적으로 불안한 심정에 사로잡힌다. 항상 내가 먼저 전화를 했고 웬일이야 하고 그는 시큰둥한 태도로 내 전화를 받곤 했다. 그런 그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다니 2시간 뒤 이마트 앞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에 차질이 생긴 걸까. 휴대전화의 폴더를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것을 책상 서랍에 넣어버린다. 나는 잠깐 밖을 내다본다. 문 입구에 세워진 빨간 우체통은 투명한 봄날의 햇살로 더욱 색상이 선명해지고 수십 년 된 벚나무에서 떨어진 벚꽃들이 거리를 하얗게 수놓고 있다. 해마다 벚꽃 축제가 벌어지는 이곳은 널리 퍼진 소문 그대로 화사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축제의 의미를 실감하게 되는 건 우체국 주변과 거리 양쪽에 우뚝 서 있는 벚나무 사이로 걸어갈 때다. 봄꽃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꽃들이 신음하는 거리를 걸어갈 때면 딴 세상에 온 것은 아닌가 하고 착각하기도 한다. 워낙 오래된 집들이 많은 동네라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일제시대 때 지은 집을 개조하여 만든 우체국 주위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벚나무 아래 서 있으면 더 그런 느낌에 빠진다. 누런 봉투로 햇살을 가린 남자가 우체국을 향해 걸어온다. 몇 년 전부터 잊을만 하면 우편물을 붙이러 오는 바람에 얼굴이 익은 남자다. 서울에 사는 애인한테 날마다 쓴 글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낸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남자는 스스럼 없이 내 앞으로 다가와서 특급 우편으로 보내면 오늘 밤에 들어가죠 하고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는 표정으로 날 빤히 바라본다. 지금 보내면 내일 2시쯤 들어갑니다. 내일 2시요? 이거 참 오늘 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할 수 없죠. 내일은 꼭 들어가는 거죠. 하고 손안에 불끈 쥔 누런 봉투를 내게 내민다. 나는 대답 없이 주소를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2,750원을 남자한테서 받아내고 특급 우편 도장을 찍는다. 남편은 선뜻 발길이 돌려지지 않는 듯 누런 봉투가 자루에 들어가는 걸 끝까지 지켜본 뒤에야 등 돌려 밖으로 나간다. 나는 그런 남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지켜본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벚꽃이 후루루 떨어지고 남자가 천천히 거리를 걸어간다. 그때 달려오던 택시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려온다. 날카롭게 들려오는 금속음에 위험해. 나는 벌떡 일어나 소리치려다가 윤언니의 시선이 아까부터 내게 닿아 있는 걸 의식하고선 바싹 졸아드는 가슴을 진정시킨다. 차창 밖으로 택시기사가 뭐라고 말하는데도 남자는 아무 소리도 못 들은 것처럼 느리게 걸음만 옮긴다. 정말 위험했어. 나는 또 한 번 속으로 중얼거린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그 말을 할 때의 내 느낌이다. 남자에게 한 말이 아닌 것 같다. 남자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나는 그 말이 앞으로 내게 닥칠 일에다가 그렇게 말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지난번 그와 함께 시골집으로 갈 때 그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외할머니가 남긴 집은 내 유일한 재산이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내려가는 길이어서 나는 조금 마음이 심란했다. 일상에 지치면 가끔 내려가서 쉬기도 하고 그와 함께 지내기도 했는데 집을 팔게 되면 갈 곳이 없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있던 나는
그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다. 대신 집이 팔리면 그 돈으로 신장에 좋다는 약을 사 먹고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사둬야겠다는 생각에 몰두했다. 시외로 빠져나갈 때까지 그는 지루한 눈빛으로 담배만 피워댔다.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겨워.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들은 척 먼 산을 올려다보며 커피를 한 모금씩 아주 천천히 마셨다. 그리고 납작하게 짓이긴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차에 올라탔다. 지겨워하는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 차를 돌려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러나 나는 차마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계속 차만 몰았다. 가슴 속에서 부글거리는 무엇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동떨어진 세상에서 온 듯한 표정으로 바깥만 내다보고 있었다.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테이프를 집어들었다. 녹음용 테이프였는데 오래 햇빛에 노출된 듯 글자가 적힌 스티커가 해지고 누렇게 변색이 되어 있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책을 읽다가 인상 깊은 글귀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말하듯 녹음기 앞에서 녹음하던 내 모습이 선연하게 떠올랐다. 서글픔이 흥건히 가슴에 배어드는 것을 느끼면서 테이프를 틀었다. 밤이 깃들인 마음에 긴 내 이름방울이 말없이 돌고 떨어져 부서지고 물이 된다. 첼로 연주곡이 흐르는 가운데 들려오는 글귀는 네루다의 느린 비탄에서 발췌한 거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낭낭하게 차 안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따라 중얼거렸다. 세차게 소용돌이치는 감정들로 가슴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그 구멍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낀 순간 내 머릿속에서 비걱거리던 생각들이 정연하게 자리를 잡았다. 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테이프를 따라 속으로 중얼거리기만 했다. 마음의 무한한 상처는 무언가를 원한다. 무한한 짧은 사랑의 상처. 갑자기 들려오는 잃어버린 존재의 걸음 같은 사랑. 갑자기 마음에서 들리고 나뉘는 가을의 차가운 꿈처럼. 서글프고 끈질기고 늘어만 가는 걸음. 서랍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을 한다. 꺼내보니 문자 메시지가 또 들어와 있고 그의 전화번호가 장에 떠 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착잡한 심정으로 폴더를 열어 메시지 확인을 한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 만날 수 없다는 글자가 찍혀 있다. 내 직감이 어김없이 적중한 것이다.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망연하게 앉아있는데 오른쪽 옆구리가 점점 결리면서 통증이 밀려온다. 견딜 수 없어 옆구리를 움켜잡고 책상에 엎드린다. 왜 그래? 또 아프니? 유난히의 걱정스런 음성이 내 목덜미에 와닿는다. 나는 울음이 쏟아질 것만 같아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인다. 집에 가서 쉬어. 중앙우체국에 배달차가 와서 가져갈 우편물 정리도 다 끝났고 달리 할 일도 없잖아.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의 방향을 바꾼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너한테 잘 된 거야. 그녀는 이미 내게 일어난 일들을 눈치채고 있음이 틀림없다. 혈혈단신인 날 친동생처럼 자상하게 배려해주는 그녀가 나는 정말 고맙다. 대형마트로 들어서자 먼저 내 몸이 사람들한테 부딪힌다. 이어 온갖 소리들이 귓속으로 들어온다.
공기 속에 떠도는 사람들의 말소리들은 내 머릿속을 먹먹하게 하면서도 한편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매장 사이에 우두커니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그가 환히 웃으며 갑자기 나타날 것만 같아 가슴 조인다. 혹시 그가 생각을 바꿔 날 찾아온 것이 아닐까. 순간적으로 스쳐간 희망은 곧 참담한 심정으로 변한다. 지난 3년간 한 번도 직장이나 집으로 날 찾아온 적이 없는 그가 아니던가. 부질없는 꿈은 일찍 접는 게 상책이다. 나는 사과와 딸기, 오렌지 등이 수북하게 쌓인 과일 코너에서 머뭇거린다. 나는 과일이면 아무거나 다 좋아하지만 그는 특별히 좋아하는 과일도 없을 뿐더러 잘 먹지도 않는다. 유일하게 먹는 것은 레몬뿐이다. 그것도 잘게 썰어 차로 끓인 것을 좋아한다. 레몬은 키위, 포도, 배 등과 함께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다. 레몬차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직접 만들어 마신 것은 그를 만난 뒤부터다. 그 덕분에 나도 이제 레몬차를 즐겨 마신다. 레몬차를 마실 때 나는 가끔 레몬 공주를 떠올리기도 한다. 우울증으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엄마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런 엄마가 어쩌다가 정신이 돌아와 들려준 얘기 중에 가장 생생한 것은 왕자가 레몬 속에 갇힌 여자를 구한 뒤 여러 가지 방해물과 직면하지만 결국 그녀와 결혼한다는 동화였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엄마가 어느 정도 완쾌되어 외할머니 집으로 온 것은 내가 8살이 되기 몇 달 전이었다. 그때 엄마한테서 처음으로 한글과 더하기 뺄셈을 배웠다. 엄마는 동화책을 가지고 내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다. 그리고 밤마다 내 귀에다 대고 끊임없이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나는 동화를 통해 꿈을 꾸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 환기된 상상들에 힘입어 나는 삭막하고 건조한 일상에 놓여 있는데도 결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을 늘 꿈꾸었다. 엄마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려는 딸을 가진 엄마의 역할을 뒤늦게 깨닫고 그에 충실하려는 사람처럼 나를 공부시켰다. 나는 힘들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순순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 동화책을 10번씩 공책에 베끼고 틀린 글자는 완전히 쓸 수 있을 때까지 익혔다. 나는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줄 때가 가장 행복했다. 백설공주, 인어공주, 신데렐라, 헨델과 그레텔. 그 중에서 엄마는 레몬공주를 가장 많이 읽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동화책을 읽어주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때 나는 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는지, 스스로에게 짐지웠던 아이의 역할이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나는 눈을 감은 채 자는 척한 게 다였다. 그 며칠 뒤 엄마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고 그 다음 해 병이 더 깊어지는 걸 피곤해서 약을 먹고 죽었다. 레몬과 스파게티, 캔맥주와 마른 오징어를 산 다음 매장을 빠져나온다.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거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진다. 가슴속에서 들끓는 무엇이 내 눈을 가리면서 고통의 물살이 옆구리를 습격한다. 퇴근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간신히 가라앉혔던 통증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신장 이식 수술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옆구리에 통증이 몰려오는 이유를 의사도 잘 몰랐다. 수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거부 반응은 아니라면서 혹시 신경성일지도 모르니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해보라고만 말했다.
나는 잠시 차 안에서 쉬기로 한다. 이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무리다. 나는 뒤로 젖힌 의자에 편하게 누워 손에 집히는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는다. 통증을 가라앉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내 사랑 그대요. 그대 없이 못 살아요. 김용임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진다. 연말 송년회 때 윤언니가 부르는 것을 듣고 산 테이프였다. 통증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통증을 잊으려고 애쓴다. 주차장에 들락거리는 사람한테서 외로움의 냄새를 맡는다. 내가 맡은 것은 분명 외로움의 냄새다. 그런데 외로움에 냄새가 있는가? 아무튼 혼자서 여럿이서 혹은 가족끼리 쇼핑 나온 사람들한테서 왜 그런 냄새를 맡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감지하는 건 어쩌면 내가 외롭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3년 전 나는 그한테서 신장을 이식받았다. 어릴 적부터 좋지 않았던 신장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자 의사는 내게 신장 이식 수술을 권했다. 그대로 두었다간 나중에 생명마저 위태롭다고 말했다. 낯선 사람의 신장이 내 몸에서 꿈틀거린다는 것, 상상만 해도 두려웠다. 그래서 건강을 되찾기 위한 방법이 그것뿐인데도 선뜻 결심할 수 없었다. 그 무렵 나는 오래 만나왔던 남자가 부모가 권한 여자와 서둘러 결혼해버리는 바람에 깊이 낙심하고 있었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구아인데다 신장병에 걸린 나를 그 남자의 부모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였다. 관계가 끝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게 남자는 우리 둘 사이엔 어떠한 미래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더 오래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고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했다. 그의 몸에서 나던 냄새, 갓 구운 빵에서 나는 듯한 그 냄새를 잊을 수 없어 밤마다 거리를 방황하며 내 자신을 방치했다. 그런 내 꼴이 한심했는지 하루는 윤언니가 날 불러놓고 진지한 목소리로 너는 행복해질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야. 하지만 영원히 그 행복을 누릴 수는 없어. 그건 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거야. 위대한 유산에 나오는 미스 헤비샴처럼 늙어서도 여전히 새 신부처럼 옷을 입고 돌처럼 굳은 웨딩케이크 찌꺼기를 지켜보며 살다가 죽을래? 하고 말했다. 윤언니의 충고도 충고지만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장 죽지 않을 바에야 살아야겠다 싶어 나는 수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신장 이식 수술은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우선 기증자가 있어야 했고 조직검사를 해서 서로 일치해야 했다. 기증하는 사람은 적고 받을 사람은 줄을 서 있었다. 언제까지 순서를 기다릴 수 없어 나는 불법 장기 브로커를 통해 기증자와 접선하기 시작했다. 대여섯 명의 기증자와 조직검사를 해보았으나 나와 맞는 사람이 없었다. 적당한 기증자가 없어 포기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장기 기증자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사이트에서 그와 만났고 검사를 한 결과 의사가 놀랄 정도로 모든 게 잘 들어맞았다.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나는 그를 자주 만났다. 백화점에서 꽤 비싼 옷도 사주고 근사한 식당에 데려가 밥도 사주었다. 병원에서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은 날이었다.
수술에 들어가기 전 나는 식사라도 같이 하려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날더러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다. 나는 밖에서 만나자고 하려다가 마음을 바꿔 그가 가르쳐준 집으로 찾아갔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집은 마당에 등나무가 있었다. 인터폰 스피커에 대고 내 이름을 말하자 머리카락을 빨갛게 물들인 여자가 못마땅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다. 여자는 붉은 커튼이 쳐진 방으로 날 데려갔다. 남자 4명이 백색 천으로 덮여있는 헤드 테이블을 둘러싸고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게 마작이라는 것을 나는 상아로 만든 폐와 주사 위, 골재로 만든 가늘고 긴 작은 막대를 보고 알았다. 4명이 136개의 패를 여러 모양으로 짝짓기 해서 승패를 겨룬다는 마작 게임을 중국 영화에서 본 적이 있었다. 점수 따기에 몰두한 그들은 아무도 내게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방문 앞에 우두커니 선 채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게 손짓하면서 잠시 기다리라고 말했다. 나는 보조의자에 앉아 속으로 걱정했다. 내 몸의 일부가 될 신장 주인이 하필이면 마작에 빠져 있다니. 한참 시간이 지난 뒤 나는 그한테 다가갔다.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작정이죠? 그가 날 쳐다보았다. 조금만 있으면 끝나요. 날 쳐다보지도 않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작에 몰두하는 그의 눈빛이 문득 뭉툭해지면서 한순간 흐려지는 것 같았다. 뿌연 담배 연기 때문에 잘못 보았나.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익숙해졌다. 갸름한 얼굴에 살결이 뽀얀 남자였다. 하지만 나는 그런 외모와 달리 거칠고 예리하게 게임에 몰두하는 그한테서 받는 알 수 없는 느낌을 은근히 즐겼다. 할머니가 죽고 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며 스스로 생활을 해결해야 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내게 주어진 행운이 꿈처럼 느껴졌다. 눈을 뜨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 자글거리는 마음을 견딜 수 없어 방을 나와 마루에서 서성거렸다. 눈앞에 둔 대수술도 그렇지만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아도 문제였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자 갑자기 내 앞에 놓여진 생이 두려워졌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고 생이 날 배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생을 장악하면 그뿐이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많이 기다렸죠? 어느새 그가 내 눈앞에 서 있었다. 약간 긴장한 그의 얼굴에서 착잡한 심정이 새어나왔다. 돈 받고 신장을 떼주는 것이지만 수술할 날짜가 다가오자 마음이 심란한 것일까?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일부러 약간 들뜬 음성으로 말했다. 아니요. 집이 아담하고 좋네요. 그러나 저러나 뭘 먹고 싶어요? 제가 한턱 낼게요. 수술 받는 게 그렇게 좋아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는 차가움이 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흥건히 밴 차가움이야말로 내가 정말 싫어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한여름에도 차가운 음식을 먹지 않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옷도 입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았다. 흔들리는 얼굴빛을 애써 가다듬으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속으로 궁리했다.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고 나는 좀 과장된 몸짓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아까 그거 마작이죠? 실제로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언제 배웠어요? 그제야 그는 딱딱하게 굳은 근육을 풀고
부드럽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배를 탈 때요. 그건 그렇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차라도 한 잔 해야죠. 그는 부엌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차 좀 달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기척도 없던 여자가 부엌 옆방에서 나와 힐끔 나를 쳐다보았다. 그 여자의 행동에서 귀찮다는 몸짓이 노골적으로 배어나왔다. 잠시 뒤 커피를 타온 여자는 깜빡 잊고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하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여자는 그에게 뭔가 추궁하고 있는 듯했고 그는 말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나는 괜히 왔다는 심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흔히 거실에 놓여있는 텔레비전이나 오디오는 보이지 않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달력만 벽에 걸려 있었다. 나는 화사하게 핀 벚꽃을 바라보았다. 해마다 4월이면 우체국에서 눈송이 같은 벚꽃들을 보는데도 아무런 장식품이 없는 단조롭고 침침한 집안에서 비록 종이에 갇혀있지만 생생한 빛깔을 뿜어내는 벚꽃이 이상하게 두렵게 느껴졌다.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런 데까지 온 것일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골목길이 기역자로 꺾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카페 앞에서 나는 서성거린다. 잘 알고 있는 장소다.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그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내고 무작정 찾아왔지만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 자꾸만 망설여진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렵기도 하다. 기껏 내 자존심밖에 더 상하겠어. 나는 씩씩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몇 걸음도 채 떼지 않아 구석진 자리에서 빨갛게 머리카락을 물들인 여자와 앉아있는 그를 발견한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자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퍼져 있다.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질투심에 눈앞이 캄캄해진다. 내 미소를 저 여자가 훔쳐간 것 같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린다. 이상한 느낌을 느꼈는지 그가 힐끗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당황한 기색이 그의 얼굴에 스친다. 곧이어 얼굴빛을 바로 고친 그 여자한테 뭐라고 말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걸어온다. 그리고 무슨 일로 왔느냐는 듯한 눈빛으로 날 바라본다. 나는 어떻게든 내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 아무 말이든 해보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내 뜻과 달리 말은 입에 붙어서 나오지 않는다. 그는 주위 사람의 눈길을 의식한 듯 내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간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사람이 뜸한 골목길에 접어들자 그가 추궁하듯이 묻는다. 왜? 내가 오면 안 되는 곳이야? 그때서야 나는 후들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한다. 바쁜 일이 있어 만날 수 없다고 그랬잖아. 저 여자와 만나는 게 바쁜 일이야? 그래.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도박꾼들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을 때 나온 보험금으로 시중보다 2배 비싼 이자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여자와 만나는 게 바쁘다니. 선뜻 감이 잡히지 않는다. 여자와 동거래하는 것 이외에 또 얽히는 일이 있다는 걸까? 그는 번번이 여자한테 돈을 빌렸고 그때마다 내가 갚아주었는데 나는 마작에 푹 빠져있는 그를 이해하려고 애썼고 그가 저지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외할머니가 남겨놓은 땅까지 팔았다. 여자와 동거래 때문에 만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방금 전에 그들 모습은 어딘가 수상하다. 여자의 밝은 미소는 뭘 의미하는 걸까? 또 돈이야?
그거라면 집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 굳이 오늘 만날 필요는 없잖아. 내 목소리는 불안함이 잔뜩 묻어 있다. 대체 왜 이러니? 내 생활에 일일이 간섭하지 마. 피곤해.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간절한 애원을 담은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본다. 내 치닥거리 하는 것 이제 지겹지 않니? 문득 그가 지그시 날 바라본다. 아니,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자신의 신장을 바라보는 것인지도 모른다. 분명하지 않지만 내 몸을 탐색하는 듯한 그의 눈길이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래, 지겨워. 너무 지겨워. 나도 내가 마작에 미쳐있는 노름꾼을 사랑하게 될 줄이야. 정말 몰랐어. 날 떠나면 되잖아. 내게 자비를 베푸는 듯한 그의 음성이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너 정말 웃기는 친구야. 어쩌면 그렇게 바보냐? 난 널 행복하게 해줄 자격이 없는 놈이야. 아직 날 모르겠어? 그래, 난 그딴 건 몰라.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 내가 알고 싶은 건 네가 날 원하고 있냐는 거야. 아니, 그런 것도 알고 싶지 않아. 너 없이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장기를 떼어준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인간들에 비하면 너는 괜찮은 남자야. 내가 이러는 건 사람이란 자신과 아픔을 같이 나눈 사람을 잊지 못하는 성향 때문인 것 같아. 너를 떼어놓고 살고 싶지가 않아. 내 몸 안에 있는 너의 신장 때문일까?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어. 나는 쪼그리고 앉아 흐느낀다. 마치 안약을 넣은 것처럼 눈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그가 따스하게 내 어깨를 감싸주기를 기다리면서 감싸줄 때까지 나는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이상하게도 그는 눈물에 약하다. 우연한 기회에 그걸 간파한 나는 가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눈물을 이용해서 벗어난다. 세상 일에 초월한 듯한 그가 왜 눈물에 약한지 그 이유는 아직 모른다. 그러고 보니 나는 그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마작을 안 할 때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부모 형제가 있는지,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고향이 어딘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11평 아파트와 전화번호, 한때 원양어선을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는 것. 그때 그의 생을 변화시킬 만한 심각한 일을 겪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돈 때문에 장기까지 판 그를 왜 사랑하게 되었을까? 어쩌면 수술 장면을 찍은 비디오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의사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수술 장면을 비디오로 찍은 것은 막연한 두려움과 호기심에서였다. 달리 가족이 없는 탓에 나는 수술 후 간병할 사람도 직접 구해놓아야 했고 수술이 잘못되었을 경우까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했다. 다른 사람의 몸이 어떻게 내 몸에 이식되는지 그 과정이 궁금했던 나는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수술 장면인데도 밤마다 비디오를 보았다. 되찾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가 장롱 위에 수북하게 쌓인 먼지처럼 느껴지던 그 시절. 그 몸에서 떼낸 주황색 신장에서 뭔가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내 몸에 그의 신장이 이식되는 순간 그와 내가 한 몸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비디오를 본 뒤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나는 그에게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고 내게 새 삶을 던져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남자라고 믿게 되었다. 나는 조금씩 그의 일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것처럼 내 가슴은 설레었고 2번 다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를 통해서만 행복해지고 슬퍼지고 절망에 사로잡혔다. 나는 잠들 때까지 머릿속으로 그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상상했다. 쓸쓸한 밤이었다. 나는 자면서 내 몸을 핥아주던 혀의 느낌을 떠올렸다. 그는 꿈속에서 걸어나와서 부드럽게 내 몸을 쓰다듬었다. 내 가랑이 속에 얼굴을 묻고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나는 자면서 눈물을 흘렸고 깨어났을 때는 눈물이 마른 흔적을 보고 또 눈물을 흘렸다. 여전히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카페로 찾아가서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게 아닌데 속으로 후회하지만 이미 일은 그르친 것이다. 그가 마음을 바꾼 것은 날 애틋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오래된 습관 때문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아니, 그보다 시골집이 팔리면 그 돈으로 뭔가 해보려는 마음 때문인지 모른다. 속이 거북하고 머리가 어지럽다. 이번에 목돈이 생기면 만약을 대비해서 잘 관리해야 한다. 더 이상 그한테 돈을 주면 안 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슬픔으로 조여드는 가슴을 애써서 진정시킨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고 싶지 않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순간 내가 그를 원하고 또 그와 함께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정신병적 정욕이라는 단어가 문득 떠오른다. 그한테서 못 태어나는 내 자신이 두려워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가 들먹거린 말이 바로 정신병적 정욕이다.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강렬한 망상적 신념을 가지는 것으로 상대방이 보여주는 무관심이나 심지어 증오까지도 역설적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타인들로부터 고립된 사람이 잘 걸린다고 했다. 그런 사람일수록 감수성이 예민하고 의심이 많고 짐짓 우월한 체함으로써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고 사회적으로 텅 빈 삶을 사는 것으로 의식하며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를 성적으로 혹은 정서적인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혹은 거부의 두려움으로 저울질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하면서 의사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한테 집착하는 게 일종의 병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는 운전하는 틈틈이 조수석에 앉은 그의 얼굴을 바라본다. 이 남자와 헤어진다면 다시는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차를 탈 때부터 틀어놓은 테이프가 다 돌아가자 정지된 시간 속으로 사물들이 빨려 들어간 듯 주위는 고요하다. 그가 내뱉는 숨소리와 조금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소리만이 미미하게 공기를 흔든다. 무엇에 이끌린 듯 차창을 여는데 소요된 시간이 내게는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진다. 서쪽으로 기운 햇살을 받고 있는 동네가 먼 눈으로 들어온다. 파란 슬레이트 지붕의 집들이 정답게 느껴진다. 대나무밭이 있는 야산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한때 내가 살았던 집처럼 힘껏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른다. 앞으로 날 찾아오지 마. 문득 지나가는 말투로 그가 말한다. 파도에 휩쓸려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배를 탄 듯한 심정으로 나는 앞만 바라본다. 그 어디에도 구명조끼가 안 보인다. 팔에서 스르르 힘이 빠져나가면서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린다. 마침내 나는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차를 세운다. 차들이 추월하면서 경보음을 울린다.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있는 내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은 원래부터 한 여자와 오래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 데다 여전히 일정한 직업이 없고 마작에 미쳐 있으니 그만 헤어지는 게 내 신상에 이롭다면서 완곡하게 날 설득한다. 수없이 많은 여자와 이런 식으로 헤어진 모양인지 무척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다. 솔직히 말해, 나 같은 놈에게 다달이 용돈을 주면서까지 매달리는 널 이해할 수 없어. 난 도박꾼이고 근본적으로 사랑을 믿지 않아. 도대체 나한테 뭘 얻겠다는 거야? 사랑? 웃기지 마. 내 몸의 일부가 네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 곁을 못 떠나는 거니? 그렇다면 넌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일종의 거래일 뿐이야. 더 이상 널 이용하고 싶지 않아. 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알겠어? 그러니 나보다 좋은 놈 만나 결혼해. 거짓말이다. 그의 말을 믿을 정도로 나는 어리석지 않다. 그가 이러는 건 나보다 더 돈 많은 여자가 나타났거나 아니면 내 몸이 실증났거나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게 틀림없다. 물론 그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 누구도 진실하게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은 사실을 깨다. 날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어금니를 꽉 다문 채 차 시동을 건다. 내 귀에 날아왔던 그의 말은 1분도 채 머물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머릿속이 점점 텅 빈다. 주변의 사물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시작도 끝도 없는 벌판에 나 혼자 서 있는 듯 외롭다. 아주 익숙한 느낌인데도 견딜 수 없다. 그렇다. 나는 그 누군가와 헤어질 때마다 이런 느낌에 사로잡혔다. 아, 정말 그랬어. 정말 그랬었어. 가슴이 꽉 죄인다. 정말이지. 이런 느낌은 너무 싫다.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싫다. 그냥 우리 같이 살아. 지금 같이 살자고 말하는 거야? 내 말이 전혀 뜻밖이라는 말투다. 내 말이 웃긴다 이거지. 그동안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같이 살기를 얼마나 바랬는데, 너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지. 심장이 벌렁거리고 진땀이 이마에 맺힌다. 이것은 엄마가 죽은 날에 느꼈던 증상과 비슷하다. 다른 여자와 결혼한 남자와 헤어질 때도 이런 심정이었지. 그날처럼 심장이 벌렁거리고 모든 혈관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냉소가 떠오른다. 가슴이 미어진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진땀이 눈가에 습기를 덮는다. 차가 튀어오르듯이 앞으로 달려간다. 이윽고 고속도로에 접어들고 나는 가속 페달을 깊숙이 밟는다. 근육이 굳어졌는지 목에서 우두둑 소리가 난다. 생각마저 굳어진 듯 머리도 무겁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정신없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머릿속이 먹먹해진다. 속도계의 바늘이 130km를 가리킨다. 수천 갈래로 찢어진 바람이 유리창에서 울부짖는다. 그의 말이 이어진다. 날 사랑하는 거 어리석은 짓이야. 나 같은 놈한테 붙어있다간 불행해질 뿐이야. 그는 똑같은 말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지 마. 내 말이 한숨처럼 터져나온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더듬어 그에게 할 말을 찾는다.
속도계의 바늘이 140km를 가리킨다. 어떻게 할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엔진이 가열되어 폭발해버리거라. 불길에 휩싸여 죽는 것도 괜찮으리라. 아니면 가로수나 대형 트럭을 박아 차가 납작하게 찌그러지거나. 그 어느 것도 그가 없는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얼마나 달렸을까. 차가 인터체인지에서 국도로 접어든다. 그때서야 나는 속도를 줄이면서 주변을 살핀다. 피곤함이 온몸에 퍼져 있다. 이러한 상태로 시골집으로 직행하는 것은 내 몸으로는 무리다. 나는 국도에서 빠져나와 소읍으로 들어간다. 어딜 들어가서 쉬어. 여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듯 나는 태연하게 그에게 말을 붙인다. 붉은 네온이 켜진 카페 앞에 차를 주차시킨다. 그는 순순하게 안전벨트를 풀고 카페 안으로 들어간다. 초저녁인데도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 말소리가 침침한 불빛 사이로 떠돌아다닌다. 떠들썩하게 술 마시던 남자들이 우리를 힐끔 쳐다본다. 그들과 좀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그는 맥주와 과일 안주를 종업원에게 주문한다. 이윽고 술이 오자 그는 갈증이 난 듯 단숨에 들이마신다. 나는 손수 맥주를 따라 마신다. 그는 약간 놀란 얼굴로 날 바라본다. 그것도 그럴 것이 나는 여태 술을 마신 적이 없다.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난 뒤에는 섹스가 끝난 뒤에 한 개비 정도 피우던 담배도 끊었다.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며 연거푸 술을 마신다. 오로리 날이 서 있던 신경이 조금 풀리면서 나른한 기운이 내 몸을 휘감는다. 유리컵을 잡은 소낙 위에 힘이 들어간다. 내부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조금씩 솟구친다. 유리가 소낙 위에서 산산이 부서질 것만 같다. 내 자신이 두려워진다. 내 피 속에는, 내 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혈관 속으로 흐르는 이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무엇이든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 파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나는 잡아먹을 듯이 그를 노려본다. 어쩌다가 나와 사는 방법이 다른 그를 왜 사랑하게 되었는지.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술병과 유리컵, 그의 얼굴이 물속의 그림자처럼 일렁거린다. 실내에 불온하고 음습한 물이 흐르는 듯하다. 숨이 턱턱 막히고 뱃속이 느글거린다. 견디다 못해 나는 밖으로 나온다. 카페 건물 모서리에 쭈그리고 앉아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낸다. 그가 내 곁에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준다. 나는 당연한 듯이, 아니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를 바라본다. 모든 게 낯설지 않다. 그는 연민에 가득 찬 눈으로 내 몸을 부축한다. 술기운이 퍼져 느슨해진 내 몸은 그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설렘으로 부풀어 오른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내 안에서 휘몰아치는 느낌에 귀 기울인다. 우리는 발길이 닿는 대로 걷는다. 25시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산 그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술이나 마시자고 말한다. 그 말에 문득 누런 봉투를 손에 든 채 우체국거리를 걸어오던 남자가 떠오른다. 그의 모습에 그 남자의 모습이 겹쳐진다. 왜? 순간적으로 나는 의문에 사로잡힌다. 설마 남자의 애틋한 사랑이 부러운 것은 아니겠지. 막 완공된 듯한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철근으로 기둥과 벽이 세워졌으나 아직 문이 달려있지 않은 상가 건물이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서 평평한 자리에 앉는다. 그는 캔맥주를 따서 내게 하나 건네주곤 자신도 홀짝 마신다. 큼큼한 시멘트 냄새가 지독하게 밀려온다. 신경을 쓴 탓인지 극심한 피로가 해일처럼 날 덮친다.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에 누워 눈을 감는다. 술을 마시다 말고 그도 내 옆에 눕는다. 그리고 팔을 뻗어 내 머리 밑으로 넣어주며 나머지 팔로 내 몸을 안는다. 따뜻하다. 그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그는 섬세한 손길로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한다. 이 바보야, 이렇게 마음이 심약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너와 만나면서부터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말이야, 나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 날 비겁하다고 욕해도 좋아.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죽고 싶어. 이게 바로 내 모습이야. 그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 섬뜩하지? 그런데 그 섬뜩함마저 느낄 수 없는 게 나야. 난 과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섬뜩한 말이다. 그럼에도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말의 의미를 덮을 정도로 부드럽고 듣기가 좋다. 동화책을 읽어주던 엄마의 목소리처럼 따뜻한 느낌이 몸을 관통한다. 그는 부드러운 손길로 내 몸의 신경세포를 모두 풀어헤친다. 손끝까지 발끝까지 긴장을 풀고 그의 손길을 느끼는 데만 몰두한다. 이런 밤에는 이렇게 섹스하는 거야. 아무 생각도 할 필요 없어. 오로지 그를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골치 아픈 것은 모두 잊어버리는 거야. 사랑이 뭐 별거냐. 내 자신에게 속삭이는데 옆구리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일어난다. 누가 날카로운 칼로 푹푹 쑤시는 것 같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나는 배를 부여잡고 몸을 오그린다. 자신의 기분에 도취된 그는 내 몸의 반응을 모르는 듯 내 입에다가 혀를 밀어넣는다. 열심히 내 안을 탐색하고 있는 그의 혀. 정말 느낌이 좋다. 마치 내 안의 모든 것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만 같다. 해일처럼 고통이 밀려온 것은 바로 그 순간이다.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마치 징그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세차게 그를 밀어낸다. 왜 그래? 그가 화를 낸다. 옆구리가 아파. 너무 아프단 말이야. 통증을 호소했지만 그는 완강한 힘으로 내 몸을 짓누른다. 지나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난다. 강하게 끓어오르는 감정을 삭히느라 얼굴빛이 굳어져 있는 것 같다. 처음으로 그가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넌 개새끼야. 그가 잠시 뜨악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바라본다. 그래, 나는 개새끼다. 너는 뭔데? 내 몸으로 사정없이 들어오면서 그가 말한다. 이 몸뚱이밖에 없는 나한테 네가 원하는 것은 뭐야? 도대체 뭐야? 내 눈에 물기가 배인다. 그와 처음 만났던 순간들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에서 한판 승부에 목숨을 걸고 있던 그에게서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어쩌면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보았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내 배 위에서 그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내장을 쑤시고 살을 헤집는다. 바로 그때다. 통증에 정신이 혼미해진 나는 손끝에 닿는 벽돌을 힘있게 그려주어 그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친다. 벽돌의 우둘투둘한 감촉이 내 손에서 느껴진다.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나는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을 휘두르다가 언뜻 어둠 속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몸에 달라붙어 있는 뭔가를 떨치려고 결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여자가 눈으로 들어왔다. 뭔가는 평생 내 몸에서 떼어낼 수 없는 그의 신장처럼 여자의 몸에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다. 평소처럼 나는 유리문 건너 거리를 멍하니 바라본다. 공중에 흩날리는 벚꽃 사이로 햇살이 화사하게 떨어지고 있다. 윤 언니는 친구와 약속이 있다면서 퇴근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나는 서랍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만지작거린다. 창에 뜬 시간이 자꾸만 내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그의 전화번호를 꾹꾹 누른다. 신호음이 떨어지자 낯선 목소리가 내 귀에 들어온다. 그의 이름을 대고 그의 전화번호가 아니냐고 묻자 상대방은 잘못 걸었다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틀림없는데. 나는 조금 우울해진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자주 가는 카페에 가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아니면 빨갛게 머리카락을 물들인 여자의 집에 가면 되겠지. 그때 누런 봉투를 든 남자가 우체국으로 걸어온다. 위험해. 기역자로 꺾어진 골목길에서 차가 언제 올지 몰라 나는 마음을 졸인다. 아니나 다를까 어디선가 나타난 승용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대는 소리가 내 귀 안으로 날아온다. 그때 소리에 시위라도 하듯 벚나무에서 꽃들이 후루루 흩날린다.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남자한테 뭐라고 소리를 지른다. 남자는 누가 뭐래도 상관없다는 얼굴로 느릿하게 우체국으로 걸어온다. 나는 다시 그의 전화번호를 꾹꾹 누르고 오늘은 토요일이야. 약속 잊지 마.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